경찰이 법 왜곡죄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왜곡죄 관련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산하 광역수사단이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나머지 개별 사건 5건은 일선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법부 얘기를 좀 더 얹어볼 텐데요. 지난 12일에 최혁진 의원 비롯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조희대 사법부 탄핵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13명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99명의 의원들을 서명을 받아야 이게 탄핵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본회의장 가서 그 이제 의원님들 제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데가 본회의장이니까 거기 가서 막 서명을 받았거든요, 직접.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109명. 우와. 지금 제적 인원의 3분의 1이니까 현재 제적 인원이 295명밖에 안 되니까 98명 넘으면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뭐 109명이니까 훨씬 넘어갔고 또 박은정 의원도 하신다고 아까 연락이 왔으니까 110명.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탄핵안 발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왜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당론은 조희대의 자진 사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자진 사퇴를 우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희대가 과연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자진 사퇴하고 나가는 순간에 이제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자진 사퇴를 하면 참 좋은데 안 하고 버틸 경우에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도 못 견디겠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강한 압박을 하자. 그 지금 자진 사퇴를 요구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넘었죠? 됐죠. 한 달 넘었는데 전혀 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것도 한 손에 좀 들고 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들을 해나가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탄핵 카드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탄핵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지난해에 사실 국정감사도 하고 뭐 청문회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그 타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국민적 여론이 가장 높았을 때 왜 그때 결단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 아쉬움이 하나가 일단 있는 거고, 지금에 와서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과 접근법의 문제인데 이 탄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탄핵 의결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헌재 가가지고 정치적 사법기구에서 파면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갔는데 또 소위 말해서 헌재가 기각을 해버리면은 또 이제 국민적 저항을 또 받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순서의 문제에서는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전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 이제 다시 국민적 여론을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성윤 의원이 혼자서 그때 탄핵안 보도가 단독으로 나가면서 와 이거 이러다 일 잘못되겠다라는 제가 그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지 말자는 뜻이 절대 아니고 탄핵은 열어놓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전 탄핵까지 열어놓고 해야지. 우리 헌법 65조의 법관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또 안 쓴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의 문제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실체를 좀 밝히고 그 다음에 국민적 여론을 보고 그 여론이 형성됐을 때 전 의원들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해서 뭔가 권위와 타당성을 가지고 가가지고 조희대와 국민들이 대립하는 쪽으로 이 전선을 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께서 그냥
탄핵부터 그냥 먼저 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은 저는 조금 이건 좀 우려스럽다. 일이 잘못될까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최혁진 의원님 고생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인 건 참 다행인 건데 저는 의원들보다도 항상 그 DJ 대통령께서 하신 것처럼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탄핵도 저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국민과 함께 더 소통하면서 가시는 것이 훨씬 좋겠다. 중요한 거는 속도이고 사실 뭐 방향성은 일정 방향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빠지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법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의회에게 그걸 견제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고 네. 그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원 개인의 어떤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방향성, 속도가 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는 이제 특수관계인이시잖아요. 왜요? 뭐 외라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워낙 자주 부딪히시고.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는 저 목소리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예. 그 나경원 의원 남편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지난번 법사위 18일 날 있었던 법사위인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기우종 판사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예. 나경원 의원실에 공소청법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의원실에 법안에 대한 검토안을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두고 계엄 때는 침묵했던 사법부가 이럴 때 의견 내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인 김재호 법원장인데 김재호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후보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건 실제 있는 소문이에요? 그 나경원 의원 남편 관련된 소문들은 5만 가지가 계속 제가 법사위에 왔을 때부터 계속 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조희대 사법부 방탄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 온갖 행동을 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뭐 추정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하나는 자기 재판 문제가 하나 있고 자기 재판 문제 걸려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이 춘천 법원장으로 있는데 네. 그 남편을 중앙으로 끌고 오는 게 목적 중에 하나이다. 잘 보여서 인사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풍문들이 계속 돌았고 저러다가 정말 나중에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법원행정처장 후보로까지 올라가겠네. 대법관 후보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영양치를 떠나서 저렇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런 풍문들을 그 풍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 그날 당일도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뭐 정청래 대표와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 권력 투쟁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가십거리 거의 썰 수준의 가십거리들을 갖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령과 관련된 토론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했죠. 좋아 그러면 오늘 썰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지. 너네 썰은 없는 줄 알아? 예, 이런 썰 이런 것도 돌아. 있다. 이런 썰 돈다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여기 와서 풍문 수준의 얘기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법안과 관련된 토론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에는 굉장히 경고를 한 게 정말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가장 핵심은 정치적으로 보면 내란의 밤에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헌법 수호해야 될 최고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배반한 거고 국민을 배반한 것보다 사실 탄핵 사유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 뭐 파기환송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들이 쭉 나열돼 있지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법부가 사법개혁법안 할 때 보세요. 건건이 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날 밤엔 한마디도 안 하고 장갑차가 국회를 들어올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자물쇠 달고 있던 사람들이 예. 법령 국회에서 입법권 추진하는 거 하나하나 건건이 다 그리고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정리해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하는 그날 법사위 대응 전략 페이퍼를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준 거예요. 소스를 제공해줬다. 그렇죠. 저희가 나중에 알고 그거를 갖다 법원행정처에 연락해서 그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확보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뭐 이제 공소청법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쫙 나열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예. 지금 현 조희대 대법원, 그렇죠. 조희대 법원에서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여기다가 말씀 조금만 예. 더 보태면 지금 최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수장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위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해태한 부분도
것도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관한 파기환송심에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이미 다 법사위에서 나와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가지고요. 그때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잡아버렸어요. 그럼 당시에는 기억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게 3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3주의 시간에서 많은 부분들을 법원이 그 시간을 뺏으려고 했던 게 우리 현실이고 국민들이 막은 건데,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리 헌법에는 선거운동 기회 균등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균등권이 있어요. 그걸 침해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그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했다라는 게 전대미문의 그렇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 행위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널리 좀 알려서 많은 공감과 또 함께 가는 노력이 또 필요하니까 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사법부의 역량과 이 손실, 신뢰의 저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여론이 꼭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모였으면 그러니까 하는 이런 바람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일은 잘하느냐라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는데 그럼 일을 잘하느냐 봤더니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 그 변호인 중에 감치 명령 하니까 도망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권우현 변호사라고. 예.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시켰어요. 네. 이건 저희도 이 방송에서도 전날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법조인들이 이건 구속 사유가 너무나 강력하다. 예. 법원을 모독했던 것이고 법정을 모독했던 것인데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되어 버렸어요. 서부지법 난동만 보더라도 그 법원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관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봤거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고는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자기 팔을 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모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사람은 변호사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걱정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조금 더 나아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에다가 더해서 법원이 정치적인 그 선택을 조력까지 한다?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우현 변호사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그냥 쉽게 반으로 나누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권우현 변호사에게 영장이 발부되거나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의의 아주 기본적 수준만 좀 사법부가 지켜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했을 때는 사법부가 우리가 설 자리가 없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제가 이거는 조금 더 나간 해석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잘 못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법부가 거죠.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 싶은 판결들이 또 하나 나온 게 2023년 25년 당시에 전주지법에서 근무하던 김모 판사가 있어요. 이 판사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문 사이인데 소위 말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 부장 판사는 항소심을 하는 판사인데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이 판사한테만 가면 이 변호사가 하는 사건이 이 변호사 유리하게 판단이 나더라. 토탈 13건인가 중에서 한 건 빼고는 다 형이 줄어들거나 네. 뭐 그렇게 판단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법개혁에 관련된 여론이 막 들끓을 때 판사들의 비행이나 판사들의 잘못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판사는 저 면세점에서 누가 주는 선물 받았다더라, 뭐 싸게 샀다더라 붙어 있었고, 뭐 제주도에 어떤 판사들은 뭐 애기 보러 갈까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그때 같이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기현 재판장 예. 사진이 나왔는데도 지금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 이게 법원에서 뭐 감찰도 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아무런 게 없다가 재판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한 사건이니까 재판 가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 거예요. 네. 재판 거래라는 단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그 재판부는 이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참.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이게 참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식의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아기를 보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일탈들 뭐 어느 조직이나 왜 일탈 없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외부적인 수술의 칼이 들어가기 전에 같은 판사들끼리 야 이건 부당하다, 이건 부끄럽다. 왜 우리가 국민들의 정의감과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진 왜 신선 노름해야 되냐? 우리도 땅으로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가자라고 목소리를 내면요. 지금 조이대도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사법부는 이미 정상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하면 다 같이 이거는 공범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또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분들까지도 도매급으로 이게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전 사법부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신들만의 그 영역에서 서로를 뭐 좋게 말해서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가면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추락한다.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탄핵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도 제가 이제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한 게 사실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된 케이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 부정과 부패에 연루됐다 그래도 헌재 가면 거의 대부분이 기각 처리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범죄 혐의성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헌재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한반도의 상황 무슨 뭐 내부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 처리를 해요.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내란 국면에서 한덕수, 박성재 다 기각됐습니다. 예. 그게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고위공직자가 법을 위반했다면 국민을 배신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면 되는데 이 한국 사회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득권과 특권층이 되면 법정에 가면 정무적 배려를 받아요. 그들끼리 정무적 배려를 받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느끼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재판 거래를 통해서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고 국민들은 지금 보면 민사소송하면은 70%가 변호사를 못 써요. 형사소송 50%가 넘었어요. 변호사를 못 쓰고 법정 서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법적으로 사법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졌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무슨 자율성을 얘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 탓에 기득권과 특권층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세습의 비율도 높아졌죠. 높아졌어요. 대법관들 요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대법관 자녀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펌 애들 들어가 있어요. 뭐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그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겠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의 후광 효과로 거기 가서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것이야말로 거고. 카르텔인데요. 예, 네. 그런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이제 추인이 돼서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법부가 국민 앞에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큰 그것은 이 조이대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정무적 판단을 주입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